머리가 잘린 사람의 식단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경감은 도전적으로 대꾸했다. 모르겠다고요?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마지막 식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의 양복 조끼 위에 흩어져 있는 이 빵부스러기에서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을까요? 최초의 법의학자 손다이크 박사의 모험, 오스카 브로드스키 사건 2부. 오스카 브로드스키 사건 1부 재밌게 들으셨나요? 1부가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과 범인의 심정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범죄의 구성이었다면 2부는 손다이크 박사가 이 범죄를 과학적 수사로 밝혀내는 수사의 구성입니다. 1부를 준비하면서 손다이크 박사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겠구나 대충 짐작은 했는데요. 생각보다 그의 과학적 수사는 꼼꼼하고 빈틈이 없더라고요. 박사만큼 똑똑하고 철저할 자신이 없다면 범죄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손다이크 박사에게서 셜록 홈즈의 모습이 언뜻 보이는 포인트가 있고요. 또 박사의 친구이자 이 작품의 화자로 나오는 저비스에게도 존 왓슨의 모습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그럼 오스카 브로드스키 사건 마무리 2부 수사의 과정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해튼가든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상인 오스카 브로드스키의 죽음을 둘러싼 특이한 상황은 손다이크가 강조하던 법의학의 중요한 측면들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되었다. 그 요점이 무엇인지는 내 친구이자 스승인 손다이크가 설명할 것이고, 이 사건은 매우 수준 높은 가르침을 주는 사건이므로 사건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겠다. 10월 저녁에 어스름이 깔리면서 손다이크와 나는 흡연칸의 유일한 승객으로서 루담의 작은 기차역에 접근하고 있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자 우리는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골 사람들의 무리를 보았고, 갑자기 손다이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저 사람은 분명히 보스코비치야. 거의 동시에 흥분한 작은 남자가 우리 객실문으로 말 그대로 굴러 들어와 넘어졌다. 제가 이 고상한 모임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자신의 여행 가방을 선반에 쾅 던지며 말했다. 창문에서 두 분의 얼굴을 보고 즐거운 동행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별 말씀을. 손다이크가 말했다. 너무 과찬이셔서 우리가 할 말이 없군요. 그런데 도대체 여긴 무슨 일로? 이곳 이름이 뭐죠? 루담? 제 동생이 여기서 1.6km 떨어진 곳에 작은 별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며칠 지냈습니다. 보스코비치가 설명했다. 저는 베드샴 정션에서 환승해 암스테르담행 보트 기차를 탈 예정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모자 선반에 녹색 상자가 있는 걸 보니 뭔가 낭만적인 여행을 가시나 봅니다. 아니면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범죄를 해결하러 가시나? 아닙니다.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우린 아주 평범한 용물을 보러 워밍턴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그리핀 생명보험회사를 대신해 내일 그곳에서 열리는 신문 조사를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곳이 꽤 외진 곳이라 오늘 밤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법의 상자는 왜 가지고 가시죠? 보스코비치가 모자를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저는 이 상자 없이는 집을 나서지 않습니다.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비상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휴대하는 번거로움은 사소합니다. 보스코비치는 웰레스된 캔버스로 덮인 작은 사각형 상자를 계속 올려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첼름스퍼드에서 은행 살인 사건을 조사하실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 사건은 충격적이었고 게다가 당신의 조사 방법은 경찰을 얼마나 놀래켰는지. 보스코비치가 아련하게 상자를 바라보며 말하자 손다이크는 친절하게 상자를 내려서 열어주었다. 사실 그는 자신의 휴대용 실험실을 꽤 자랑스러워했는데 그 상자에는 확실히 효율적인 장비가 담겨 있었다. 길이 30cm, 깊이 10cm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비조사를 위한 완벽한 장비가 들어있었다. 와, 놀랐군요. 보스코비치가 열린 상자 안에 작은 시약병, 작은 시험관, 작은 알콜 램프, 작은 현미경과 다양한 도구들이 소인국 규모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외쳤다. 마치 인형의 집 같아요. 모든 것이 망원경의 반대쪽 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구들이 정말 효율적일까요? 저 현미경은 저배율과 중간 배율에서는 완벽하게 효율적입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렌즈는 최고의 품질입니다. 물론 정상 사이즈의 도구가 훨씬 더 편리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 작은 렌즈로 대신해야 하죠. 그리고 다른 소형 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크기 도구들의 대안이죠. 보스코비치는 상자와 그 안의 내용물을 꼼꼼히 살펴보며 도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그 용도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30분 후 기차가 느려지기 시작하자 그의 호기심은 반쯤 사그라든 상태였다. 이런! 그는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며 외쳤다. 벌써 여기 도착했네요. 여기서 갈아타시죠? 그렇습니다. 우린 워밍턴으로 가는 지선 열차를 탑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우리가 승강장에 내렸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승객과 짐꾼들이 역의 한쪽 끝에 모여 어둠이 깔린 선로 아래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보스코비치가 역무원에게 물었다. 약 1.6km 아래 선로에서 화물열차에 사람이 치였습니다. 역장이 들 것을 가지고 시신을 수습하러 갔고 아마도 저기 오는 저 불빛이 그의 랜턴일 겁니다. 우리가 반짝이는 레일에서 불규칙하게 반사되는 빛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매표소에서 나와 구경꾼 무리에 합류했다. 나중에 기억해보니 그는 2가지 이유로 내 주의를 끌었다. 그의 둥글고 유쾌한 얼굴이 지나치게 창백했고 긴장되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을 유심히 바라보면서도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랜턴이 계속 다가오더니 갑자기 2명의 남자가 방수포로 덮인 들것을 들고 나타났다. 그 위로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승강장으로 올라와 들것을 들고 관리실로 향했고 승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가방과 우산을 들고 뒤따라오는 짐꾼과 랜턴을 들고 오는 역장에게로 옮겨졌다. 짐꾼이 지나가자 보스코비치는 갑자기 흥분하며 앞으로 나섰다. 저게 그의 우산인가요? 그가 물었다. 예, 손님. 짐꾼이 멈춰서서 우산을 내밀며 대답했다. 맙소사! 보스코비치가 외쳤다. 그러고는 갑자기 손다이크를 향해 외쳤다. 저건 브로드스키의 우산이에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스키 기억하시죠? 손다이크가 고개를 끄덕이자 보스코비치는 다시 짐꾼을 향해 말했다. 저 우산은 브로드스키라는 신사 겁니다. 그의 모자를 보면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는 항상 모자에 이름을 새겨 넣으니까요. 아직 그의 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짐꾼이 말했다. 하지만 여기 역장님이 계십니다. 그가 돌아서 상사에게 말했다.
이 신사분이 우산을 확인해 주셨어요. 우산을 알아보셨군요. 그렇죠? 그럼 관리실로 들어가서 시신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스코비치는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쳤다. 그게 많이 훼손되었나요? 그가 긴장한 듯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보시다시피 기관차와 6대의 화물차가 그를 지나가기 전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의 머리는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충격적이군요. 충격적입니다. 보스코비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제 생각에 괜찮으시다면 저는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박사님? 아니요. 꼭 봐야 합니다.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초기 신원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해야겠군요. 보스코비치가 말했다. 그러고는 극도로 꺼리는 마음으로 그는 역장을 따라 관리실로 갔다. 그때 기차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의 시신 확인은 매우 짧게 끝났다. 잠시 후 그는 창백하고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뛰쳐나와 손다이크에게 달려갔다. 맞아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프루드스키예요. 불쌍한 프루드스키. 끔찍해요. 끔찍해. 그는 여기서 저를 만나 암스테르담까지 함께 가기로 했었어요. 그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나요? 손다이크가 물었다. 그때 내가 이전에 주목했던 낯선 사람이 대답을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가 보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해요. 보스코비치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의 직원이 알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이 사건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정말로 사고였는지 아니면 우린 오래된 친구였고 같은 고향 사람이었어요. 우리 둘 다 바르샤바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사건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죠. 손다이크가 말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이상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의사 선생님. 저기 기차가 오네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번거롭거나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내일 오후에 워밍턴에 도착할 예정이니 그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손다이크가 말할 때 우리와 가까이 있던 낯선 사람이 대화를 듣기 위해 분명히 가까이 있었고 그는 매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기차가 승강장에 멈추자 그는 서둘러 객실로 사라졌다. 기차가 역을 떠나자 손다이크는 역장을 찾아가 보스코비치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알렸다. 물론 그가 덧붙였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 통보가 되었겠죠. 네, 즉시 경찰서장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지금 그가 오는지 입구 쪽으로 나가보려고 했어요. 역장은 어떤 진술을 하기 전에 경찰관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역장이 떠나자 손다이크와 나는 텅 빈 승강장을 걷기 시작했고 내 친구는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때 그렇듯이 사건의 특징을 골똘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그가 말했다. 우린 3가지 가능한 설명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지. 사고, 자살 또는 살인. 그리고 우리는 첫째, 사건의 일반적인 사실. 둘째, 시신을 조사해 얻은 특별한 단서. 셋째,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조사해 얻은 단서로 추론의 결론을 내려야 하네. 지금 우리가 파악한 유일한 일반적인 사실은 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행 중이었던 다이아몬드 상인이었고 아마도 몸에 작고 값나가는 재산을 지니고 있을 거라는 거야.
이런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가설보다는 살인이라는 추론에 유리하지. 사고 여부와 관련된 사실은 건널목의 존재 여부, 선로로 이어지는 도로나 통로, 울타리 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고인이 우연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사실들이네. 우린 이런 사실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가방과 우산을 가져온 짐꾼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제안했다. 그는 지금 매표원과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을 거야. 훌륭한 제안이군, 저비스.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 우리가 짐꾼에게 다가가자 예상대로 그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선생님. 그는 손다이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곳에는 꽤 급한 커브가 있는데 화물열차가 그 커브를 돌고 있을 때 기관사가 갑자기 선로에 무언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관사가 커브를 돌면서 헤드라이트를 비추자 그것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는 즉시 증기를 차단하고 경적을 울리며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지만 아시다시피 화물차는 멈추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가 열차를 멈추기 전에 기관차와 6대의 화물차가 그 불쌍한 사람 위로 지나가 버린 거죠. 그가 어떻게 누워 있었는지 기관사가 볼 수 있었나요? 손다이크가 물었다. 네, 헤드라이트가 그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얼굴을 아래로 든 채 누워 있었고 목은 아래쪽 선로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선로 사이에 있었고 몸은 선로 옆에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렇게 누운 것처럼요. 그 근처에 건널목이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건널목도 길도 도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꾼은 문법도 무시한 채 강조하며 말했다. 그분은 들판을 가로질러 와서 울타리를 넘고 철로에 올라섰던 게 틀림없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고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죠? 손다이크가 물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선생님, 기관사와 그의 동료가 시신을 선로에서 들어 올린 후 다음 신호소로 가서 전보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역장이 저와 함께 선로를 걸으면서 모든 걸 얘기해줬고요. 손다이크는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우리는 관리실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논의했다. 한 가지 점에서 그 친구의 말은 틀림없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그 사람이 근시이거나 청각 장애가 있거나 멍청했다면 울타리를 넘어 열차에 치였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가 선로에 걸쳐 누워있던 자세는 2가지 가설로만 설명이 되지. 짐꾼이 말한 대로 의도적인 죽음이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의식이 없었거나야. 경찰이 우리에게 시신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 정도만 해야겠네. 저기 역장과 경찰이 오는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 역장과 경찰은 외부의 도움을 거절하기로 마음을 굳힌 듯 보였다. 필요한 검신은 해당 부서의 외과 의사가 할 것이고 정보는 일반적인 경로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손다이크가 명함을 제시하자 상황이 다소 바뀌었다. 경감은 명함을 손에 들고 망설이며 우물쭈물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시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우린 함께 관리실로 들어갔고 역장이 앞장서서 불을 켰다. 들것은 한쪽 벽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시신이 여전히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그의 여행 가방과 우산은 큰 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안경알이 빠진 낡은 안경테도 함께 있었다. 이 안경은 시신 옆에서 발견된 건가요? 손다이크가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역장이 대답했다. 안경은 머리 가까이에 있었고
안경 파편은 자갈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다이크는 수첩에 메모를 한 후 경감이 방수포를 제거하자 들것 위에 축 늘어져 있는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시신의 머리는 일그러지고 팔다리는 뒤틀린 채 기괴하고 끔찍해 보였다. 그는 조사관이 커다란 렌트 불빛을 비추고 있는 시신 위에 한동안 몸을 굽히고 살펴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내게 말했다. 3가지 가설 중 2가지를 배제할 수 있을 것 같네. 경감은 그를 재빨리 쳐다보며 질문을 하려다가 손다이크가 선반 위에 놓아둔 여행 가방을 열어 2쌍의 해부용 핀셋을 꺼내는 바람에 도구에 주의가 쏠렸다. 부검을 할 권리는 없다는 걸 아시죠? 경감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저는 단지 입 안을 살펴보려는 것뿐입니다. 그는 한 쌍의 핀셋으로 입술을 뒤집고 그 안쪽 표면을 면밀히 살펴본 후 치아를 자세히 검사했다. 렌즈 좀 주겠나, 저비스? 내가 준비된 렌즈를 건네자 경감은 랜턴을 시신 얼굴 가까이 가져가 진지하게 몸을 숙였다. 손다이크는 평소처럼 체계적인 방식으로 렌즈로 날카롭고 고르지 않은 치아 전체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중앙으로 돌아와 윗니 앞니를 더 세밀하게 조사했다. 마침내 그는 핀셋으로 윗니 앞니 2개 사이에서 작은 물체를 조심스럽게 꺼내 렌즈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다음 움직임을 예상하고 나는 라벨이 붙은 현미경 슬라이드를 상자에서 꺼내 해부용 바늘과 함께 그에게 건넸다. 그가 물체를 슬라이드로 옮기고 바늘로 펼치자 나는 선반 위에 작은 현미경을 설치했다. 페런트용의 칸방울과 커버 글라스 부탁하네, 저비스. 손다이크가 말했다. 내가 병을 건네자 그는 장착의 칸방울을 물 위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리고 덮개를 올린 후 슬라이드를 현미경 받침대 위에 놓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 우연히 경감을 힐끗 보았을 때 그는 내 시선을 마주치자 억지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죄송하지만 그가 사과하듯 말했다. 저녁 식사로 뭘 먹었는지 알아내는 건 좀 엉뚱한 것 같아서요. 그는 새로운 음식을 먹고 죽은 게 아니니까요. 손다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런 종류의 조사에서는 어떤 것도 엉뚱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감님. 모든 사실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머리가 잘린 사람의 식단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경감은 도전적으로 대꾸했다. 모르겠다고요? 손다이크가 말했다.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마지막 식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의 양복 조끼 위에 흩어져 있는 이 빵부스러기에서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을까요? 뭘 찾아낼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감은 완강하게 대답했다. 손다이크는 핀셋으로 부스러기를 하나씩 집어 슬라이드에 놓고 먼저 렌즈로 그 다음에는 현미경으로 조사했다. 저는 손다이크가 말했다. 사망 직전에 고인은 오트밀로 만든 비스킷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글쎄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경감이 말했다. 우리가 밝혀내야 하는 건 고인이 어떤 간식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사고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범죄가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질문은 누가 고인을 죽였고 어떤 동기로 그랬는지입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제 관점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경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결론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군요, 선생. 경감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입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살인 동기는 고인은 다이아몬드 상인이었고
몸에 많은 보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을 수색해 보시죠. 경감은 혐오감을 드러내며 외쳤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당신의 추측일 뿐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이아몬드 상인이었고 값나가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경감은 몸을 일으키고 손다이크를 바라보며 꾸짖듯이 말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이건 사법적 조사이지 가벼운 퀴즈를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신 수색은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체계적으로 시신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으며 물건을 꺼내 가방과 우산 옆 상자에 놓았다. 경감이 시신을 수색하는 동안 손다이크는 시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특히 신발 밑창에 주의를 기울였다. 경감은 재미있다는 듯 손다이크를 힐끗 쳐다보았고 내 친구는 렌즈로 철저하게 검사했다. 선생님, 그의 발은 그냥 봐도 충분히 보일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한 경감은 역장을 슬쩍 쳐다보며 덧붙였다. 아마도 선생은 약간 근시인가 보군요. 손다이크가 호탕하게 웃으며 경관이 수색하는 동안 상자 위에 놓은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지갑과 수첩은 당연히 경관이 열어보도록 남겨두었지만 안경, 주머니칼, 명함 지갑과 작은 주머니에 담긴 물품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는 안경을 빛에 비춰 굴절력을 측정하고 담배 주머니를 열어 상표를 확인했으며 심지어 은 성냥갑 내용물까지 검사했는데 경감은 그를 곁눈질로 쳐다보며 은근히 호기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의 담배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경감이 죽은 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열쇠 꾸러미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담배요. 손다이크가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잘게 썬 라타키아 담배를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100% 라타키아만으로 담배를 피우는 걸 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선생은 사물에 관심이 많군요. 경감이 무신경해 보이는 역장에게 곁눈질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손다이크가 동의했다. 그리고 그의 물건 중에 다이아몬드가 없다는데 주목해야겠군요. 글쎄요. 그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금시계와 금줄, 다이아몬드 스카프핀, 그리고 지갑은 있군요. 경감이 지갑을 열고 그 안에 내용물을 쏟았다. 금화 12파운드가 들어있습니다. 강도 사건 같나요? 이제 살인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변함없습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기관차는 점검했나요? 그가 역장에게 물었다. 브래드필드의 전보를 보내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역장이 대답했다. 아마 지금쯤 전보가 도착했을 겁니다. 선로를 따라 내려가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게 좋겠군요. 우린 관리실에서 나와 문 앞에서 전보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영무원을 만났다. 그는 전보를 역장에게 건넸고 역장은 소리내어 읽었다. 기관차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앞바퀴에 작은 혈흔이 있고 그 다음 바퀴에도 작은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흔적은 없습니다. 역장은 손다이크를 의문스럽게 바라보았고 손다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설로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줄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역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을 요구하려는 듯 했지만 죽은 사람의 소지품을 신중히 챙긴 경감은 빨리 출발하고 싶어 했다. 손다이크는 조사도구 가방을 다시 싸고 요청한 랜턴이 준비되자 그는 랜턴을, 나는 녹색 도구 가방을 챙겨서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나는 아직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네는 놀랄 만큼 결론을 빨리 내렸군.
경감과 역장이 앞서가서 우리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자 내가 물었다. 그렇게나 빨리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뭐지? 사소하지만 매우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어. 손데이크가 대답했다. 자네, 왼쪽 관자놀이 위에 작은 두피 상처를 봤나? 언뜻 보기에는 스치 듯한 상처였고 기관차에 부딪혀 생길 수 있는 상처이기도 했지만 그 상처에는 피가 났어.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가 흘렀지. 그 상처에는 두 줄기의 피가 흘렀고 두 줄기 모두 피가 단단히 응고되고 부분적으로는 말라 있었네. 하지만 그 남자는 목이 잘렸어. 이 상처가 기관차에 의해 생긴 것이라면 잘린 후에 생겼어야 하지. 하지만 잘린 머리에서는 피가 나지 않아. 혈액순환이 즉시 멈추기 때문이지. 따라서 이 상처는 목이 잘리기 전에 생긴 상처가 확실하네. 하지만 상처에 피가 흘렀을 뿐만 아니라 혈흔은 서로 직각을 이루며 두 갈래로 흘렀어. 먼저 시간 순서대로 보면 피는 얼굴 옆으로 흘러내려 칼라에 떨어졌네. 두 번째 혈흔은 상처에서 머리 뒤쪽으로 흘렀고 자네도 알다시피 중력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지. 피가 얼굴을 따라 턱 쪽으로 흘러내렸다면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어야 해. 하지만 기관사에게 발견됐을 때 그 남자는 엎드린 상태였다고 했어. 가능한 유일한 추론은 상처가 생겼을 때 그 남자는 똑바로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 피가 머리 뒤쪽으로 흐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등을 대고 누워 있었던 거지. 아, 그런 거였군. 스스로 추론하지 못한 내가 멍청했어. 빠른 관찰과 빠른 추론은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지.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얼굴에서 발견한 건 없나? 질식사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 의심의 여지가 없지. 손데이크가 말했다. 확실히 질식한 사람의 얼굴이었어. 자네도 봤겠지만 혀가 매우 부풀어 있었고 윗입술 안쪽에 깊은 치아 자국이 있었지. 입에 강한 압력을 가했을 때 생기는 약간의 상처도 보였고 이제 두피 상처에서 나온 사실과 추론이 얼마나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살펴보자고. 만약 고인이 머리에 타격을 받고 가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제압당해 질식사했다면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과 일치할 거야. 그런데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건 뭐지? 현미경으로 볼 기회가 없었거든. 아, 거기서 우린 확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추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어. 그 물체는 어떤 섬유 직물의 작은 조각이었네. 현미경으로 보니 염색이 다른 여러 섬유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진홍색으로 염색된 양모 섬유였지만 파란색으로 염색된 면섬유와 노란색으로 염색된 황마가 있었어. 여성용 드레스의 조각일 수도 있지만 저급한 품질의 커튼이나 러그의 일부일 수도 있지. 그 중요성은? 만약 그것이 의류의 일부가 아니라면 가구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가구는 거주지를 암시하네. 그렇다면 그다지 결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반박했다. 그렇지. 하지만 가치 있는 증거야. 무엇에 대한 증거? 죽은 남자의 부추 밑창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세밀히 조사해본 결과 그가 발견된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들판과 거친 땅을 지나왔을 텐데 모래나 자갈, 흙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 대신 발견한 건 고운 담뱃재, 시가나 담배가 밟힌 것 같은 그을린 자국, 몇 개의 비스킷 부스러기, 그리고 부추에 튀어나온 부분에 카펫에서 나온 듯한 색깔의 섬유가 발견됐어. 그러니 그 남자는 카펫이 깔린 집에서 살해됐고 그곳에서 철도로 옮겨진 게 분명해. 나는 잠시 침묵했다. 손다이크를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완전히 놀랐다. 사실 그의 조사에 동행할 때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감정이었다.
겉보기에 사소한 사실들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그것들을 정리해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의 놀라운 능력은 내게는 익숙해지지 않은 놀라운 것이었다. 자네 추론이 맞다면? 내가 말했다.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거네. 집안에는 수많은 흔적이 있을 테니까. 유일한 문제는 그 집이 어딘가 하는 거지. 그렇지.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그것이 문제인데 아주 어려운 문제야. 집 내부를 한번 둘러보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릴 텐데. 문제는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지. 살인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단서가 뚝 끊어진 것과 다름없네. 그 단서는 지금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집에 있으며 우리가 그 두 단서를 연결할 수 없다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을 거야. 문제의 요점은 누가 오스카 브로드스키를 죽였는가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야? 내가 물었다. 조사의 다음 단계는 이 범죄와 특정한 집을 연결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사실을 모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해. 만약 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수사는 실패한 것이고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지. 예를 들어 브로드스키가 정말로 다이아몬드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암스테르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거야. 물론 나는 그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도착하면서 중단되었다. 역장은 멈춰섰고 경관은 랜턴 불빛으로 가까운 선로를 조사하고 있었다. 혈흔이 거의 없네요. 역장이 말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많이 봤지만 항상 기관차와 선로에 피가 많이 있는데 정말 이상하네요. 손다이크는 선로를 별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 그 문제는 더 이상 그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 그러나 랜턴 불빛이 선로 옆 자갈이 깔린 흙바닥을 비쳤을 때 그곳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경관의 부추 밑창이 보였다. 봤나, 저비스? 손데이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관의 부추 밑창에 석회와 자갈 입자들이 붙어 있었고 그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 석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모자를 찾지 못했다고 했죠? 손데이크가 선로 옆 땅에 놓여있던 짧은 끈 조각을 주우며 물었다. 네, 그래요. 하지만 멀리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경관이 대답했다. 또 다른 단서를 찾으신 모양입니다, 선생. 끈 조각을 힐끗 보고는 웃으며 덧붙였다. 누가 알겠습니까? 손데이크가 말했다. 녹색 가닥이 섞인 짧은 흰색 끈입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줄지도 모르죠. 어쨌든 보관을 해둬야겠네요. 그러고는 손다이크는 주머니에서 작은 양철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있는 여러 씨앗 봉투 중 하나에 끈을 넣고 바깥쪽에 연필로 적었다. 경관은 그의 행동을 관대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고 손다이크가 합류한 선로의 조사를 계속했다. 아마도 그 불쌍한 사람은 근시였던 것 같군요. 경감이 산산조각난 안경 잔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선로로 뛰어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는 이미 침묵과 그 옆에 자갈 위에 흩어진 조각들을 주목했고 다시 그의 수집 상자에서 또 다른 씨앗 봉투를 꺼냈다. 저비스, 핀셋 좀 주겠나? 그리고 자네도 핀셋 하나를 들고 이 조각들을 모으는 걸 도와줬으면 해. 내가 그의 요청에 따르자 경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안경이 고인의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가 안경을 썼던 건 확실하니까요. 그의 코에 자국이 있었거든요. 내가 말했다. 그래도 사실을 확인하는 게 나쁠 건 없지. 손다이크가 말하며 나에게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찾을 수 있는 모든 조각을 줍게 저비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중요한지 난 잘 모르겠네. 내가 랜턴 불빛을 비추며 작은 유리 조각들을 찾기 위해 자갈밭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모르겠나? 자, 이 조각들을 보라고. 일부는 꽤 크지만 침묵 위에 있는 조각들은 작은 알갱이에 불과해. 그리고 그 수를 생각해보라고. 분명히 유리 상태는 우리가 발견한 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이 조각들은 두꺼운 오목한 안경 렌즈로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어. 그렇다면 어떻게 깨졌을까? 단순히 떨어져서 깨진 게 아니야. 이런 렌즈는 떨어졌을 때 큰 조각 몇 개로 깨지지. 또 바퀴가 그 위를 지나가면서 깨진 것도 아니야. 그랬다면 미세한 가루가 되었을 거고 그 가루는 선로 위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야. 안경테도 마찬가지로 불일치하지. 바퀴가 그 위를 지나갔다면 그 정도로 손상되지 않았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내가 물었다. 이 안경테에 부러진 상태로 보아 밟힌 것이 분명하지. 하지만 만약 시신이 이곳으로 옮겨졌다면 안경도 이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 전에 안경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조각들을 줍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하지만 왜? 다소 어리석은 질문이었지만 나는 물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조각을 다 주었는데도 여전히 예상보다 더 큰 렌즈 조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할 것이고 그 남은 조각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하지만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렌즈 조각을 찾는다면 이곳에서 부서졌다고 결론 지어야겠지. 우리가 수색하는 동안 역장과 경감은 렌트를 들고 잃어버린 모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마침내 돋보기까지 동원해 마지막 조각까지 주었을 때 그들의 랜턴이 유령처럼 멀리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 친구들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 손데이크가 반짝이는 불빛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울타리 옆 잔디에 가방을 내려놓으면 테이블로 쓸 수 있을 거야. 내가 가방을 내려놓자 손데이크는 주머니에서 편지지를 꺼내 가방 위에 평평하게 펴놓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무거운 돌 2개로 고정시켰다. 그런 다음 씨앗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종이 위에 쏟아내고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펼쳐 한동안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동안 그의 얼굴에 아주 기묘한 표정이 스쳤다. 갑자기 그는 큰 조각들을 골라내기 시작했고 명함집에서 꺼낸 2장의 명함 위에 놓았다. 그는 빠르고 놀라운 손놀림으로 조각들을 맞췄고 그는 빠르고 놀라운 손놀림으로 재조립된 렌즈가 점차 명암 위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자 나는 점점 흥분하며 지켜보게 되었다. 내 친구의 표정에서 우린 뭔가를 발견하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2개의 타원형 유리 조각이 각각의 명암 위에 놓였고 한두 개의 작은 틈을 제외하고는 조각이 완성되었다. 남아있는 작은 조각은 너무 미세한 조각들이라 더 이상의 재조합은 불가능했다. 그러자 손데이크는 몸을 뒤로 젖히고 껄껄거렸다. 이건 예상치 못한 결과로군. 그가 말했다. 뭐가? 내가 물었다. 모르겠나, 친구? 유리가 너무 많아. 우린 깨진 렌즈를 거의 완벽하게 맞췄는데 남아있는 조각들이 틈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많지 않나. 나는 작은 조각 뭉치를 보고 그가 말한 대로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작은 조각들이 남아돌고 있었다. 이건 정말 이상한데? 내가 말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이 조각들이 알려주겠지. 우리가 지혜롭게 물어본다면 말이야. 그는 종이와 2장의 명함을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고 상자를 열어 작은 현미경을 꺼냈다.
그는 가장 낮은 배율의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장착했는데 이들은 합쳐 10배의 배율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유리의 미세한 조각들을 슬라이드에 옮기고 랜턴을 현미경 램프로 사용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갑자기 손다이크가 외쳤다. 상황이 복잡해졌군. 유리가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적기도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각들 중 안경 렌즈는 한두 개뿐이야. 렌즈의 형태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나머지는 부드럽고 고르지 않은 주조 유리로 투명하고 단단한 광학 유리와는 쉽게 구별되지. 이 조각들은 마치 원통의 일부였던 것처럼 구부러져 있으니 아마도 와인잔이나 유리병의 조각일 거야. 손데이크가 슬라이드를 한두 번 움직이고 나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군, 저비스. 여기 2개의 작은 선이 새겨진 조각이 있어. 분명히 팔각별의 일부일 거고 여기 또 다른 조각에는 3개의 점이 있네. 덕분에 용기를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겠어. 이건 맑은 얇은 유리였고 아마도 유리병이었을 거야. 흩어진 별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아마 그 패턴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군. 때로 장식띠가 추가되기도 하지만 보통 별이 유일한 장식이야. 직접 봐봐. 내가 막 현미경에 눈을 대고 있을 때 역장과 경감이 다가왔다. 현미경을 사이에 두고 땅에 앉아있는 우리 모습이 웃겼는지 경관은 즐겁게 웃었다. 아, 2분께 죄송합니다. 그가 사과하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이지 현미경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물건이지만 저 같은 노련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손데이크가 대답했다. 그런데 모자는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습니다. 경관이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수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군요. 손데이크가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도 함께 찾아보죠. 그는 재구성한 렌즈를 지지대에 고정하기 위해 명암의 자일로 발상 몇 방울을 떨어뜨린 후 상자에 현미경과 함께 넣고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근처에 작은 마을이나 인가가 있나요? 손데이크가 역장에게 물었다. 코필드가 가장 가깝습니다. 여기서 8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도로는요? 여기서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집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원래는 건설될 예정이었던 부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에서 역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근처에 다른 집은 없습니까? 없어요. 800m 내에 있는 유일한 집이고 이 근처에 다른 도로는 없어요. 그렇다면 브로드스키가 이 방향에서 발견이 됐으니 저곳의 철길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경감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우리 모두 역장의 안내를 받아 그 집을 향해 천천히 출발하면서 바닥을 수색했다. 우리가 지나온 황무지는 수영풀과 쐐기풀로 뒤덮여 있었고 경감은 랜턴을 비추며 모자를 찾기 위해 풀을 헤치며 걸었다. 300m쯤 걸어가자 정원에 둘러싸인 낮은 담이 있었고 그 너머로 작은 집이 보였다. 여기서 우린 잠시 멈췄다. 경관은 담 옆에 큰 쐐기풀밭으로 들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갑자기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들렸고 경감은 한쪽 발을 잡고 나오며 중얼거렸다. 어떤 멍청한 녀석이 이런 물건을 쐐기풀 속에 넣어뒀는지 궁금하군. 그는 다친 발을 쓰다듬으며 외쳤다. 손다이크는 그 물체를 집어들어 랜턴 불빛에 비춰보며 길이 약 30cm, 두께 2cm의 철근 조각을 보여주었다. 여기 오래 있었던 것 같지는 않군요. 그가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거의 녹슬지 않았어요. 내게는 충분히 오래 있었어요. 경감이 투덜거렸다.
그리고 그걸 거기에 둔 녀석의 머리를 쳐주고 싶네요. 경감의 고통에 무심한 듯 손다이크는 차분히 철근을 계속 조사했다. 마침내 그는 랜턴을 벽에 올려놓고 주머니에서 렌즈를 꺼내 조사를 이어갔는데 이 행동은 경감을 몹시 화나게 했고 그 불쌍한 공무원은 역장과 함께 절뚝거리며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역장이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슬라이스를 하나 주게 저비스. 페런트용의 칸방울도 같이. 손다이크가 말했다. 여기 철근에 섬유줄이 붙어 있어. 나는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덮개 유리와 핀셋, 바늘을 그에게 건네주고 담장 위에 현미경을 설치했다. 경감이 안 됐군. 손다이크가 작은 현미경에 눈을 대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행운의 발길질이었어. 자, 이 표본을 보라고. 나는 슬라이드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물체를 살펴본 후 내 의견을 말했다. 빨간 양모 섬유, 파란 면 섬유, 그리고 황색 식물 섬유가 있는데 황마처럼 보이는군. 그래, 맞아. 우리가 죽은 남자의 치아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섬유 조합이고 같은 출처에서 나온 것 같아. 이 철근은 아마도 불쌍한 브로드스키를 질식시킨 바로 그 커튼이나 러그에 닦였을 테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담장에 놓아두고 그동안 어떻게든 저 집에 들어가야 해. 이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야. 우리가 서둘러 가방을 다시 챙기고 집 앞쪽으로 가니 두 공무원이 인적이 드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 불이 켜져 있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군요. 경감이 말했다. 12번이나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모자는 아마도 시신이 발견된 곳에 있을 거고 아침이면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손다이크는 대답하지 않고 정원으로 들어가 길을 따라 걸어가더니 문을 살짝 두드리고는 몸을 굽혀 열쇠 구멍에 귀를 기울였다. 집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선생. 경감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손다이크가 계속 듣고 있자 그는 화가 났는지 중얼거리며 돌아갔다. 그가 가자마자 손다이크는 랜턴을 현관 문과 길, 작은 화단에 비추었고 나는 그가 화단에 몸을 굽혀 무언가를 집어드는 것을 보았다. 여기 아주 유용한 물건이 있네, 저비스. 그가 문으로 나와 손톱 길이만큼 피운 담배를 보여주며 말했다. 어떻게 유용하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이 담배는 불을 붙이고 거의 피우지 않은 채 버려졌어. 갑자기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지. 집 입구에 버려졌으니 누군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버린 것 같군. 하지만 그는 집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불을 붙이지 않았겠지. 이게 일반적인 추측이야. 그러니 이제 구체적인 추측을 말해보지. 이 담배 종이는 지그재그 상표로 알려진 종류야. 눈에 띄는 워터마크로 쉽게 알아볼 수 있어. 브로드스키의 담배 종이도 지그재그였어. 종이를 한 장씩 뽑아 쓰는 방식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 같더군. 그는 코트에서 핀을 꺼내 타지 않은 갈색 담뱃잎을 꺼내 내가 볼 수 있도록 내밀었다. 잘게 썬 라타키아네. 내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래, 맞아. 여기 브로드스키 주머니에 있는 것과 유사한 특이한 담뱃잎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있고 브로드스키의 담배 주머니에 있는 것과 유사한 특이한 종이로 포장이 돼 있어. 3단 논법의 네 번째 규칙에 따라 나는 이 담배가 오스카 브로드스키가 만든 것이라 생각하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찾아볼 거야. 그게 뭔데? 내가 물었다. 브로드스키의 성냥갑에 둥근 나무 성냥이 들어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그것도 꽤 특이하지? 그가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한 성냥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가 접근했을 방향의 길을 따라가 보자고. 우린 랜턴으로 땅을 비추며 천천히 길을 걸었고 몇 걸음 가지 않았을 때 나는 거친 길 위에 놓인 성냥을 발견하고 급히 집어들었다. 그것은 둥근 나무 성냥이었다. 손다이크는 성냥을 흥미롭게 살펴보고 담배와 함께 그의 수집 상자에 넣은 후 걸음을 돌렸다. 이제 저비스, 브로드스키가 저 집에서 살해되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네. 우린 그 집과 범죄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다른 단서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집에 들어가야 해. 우린 건물 뒤쪽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그곳에서 역장과 실망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경감을 발견했다. 제 생각에 선생, 이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잠깐! 이봐요, 선생!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데이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볍게 담장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사유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선생. 경감이 계속 외쳤지만 손데이크는 조용히 안쪽으로 들어가 담장 너머로 경감을 마주 보았다. 이제 내 말을 들어요, 경감. 손데이크가 말했다. 나는 죽은 남자, 브로드스키가 이 집에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증거가 절대적인 것이라 맹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요. 우린 단서가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작정 침입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쓰레기통을 조사하고 싶을 뿐이죠. 쓰레기통이요? 경감이 놀라 말했다. 정말 대단한 신사로군요. 쓰레기통에서 뭘 찾는다는 겁니까? 깨진 유리병이나 와인잔입니다. 그것은 작은 8개의 뾰족한 별 무늬로 장식된 얇은 유리 용기입니다. 그것은 쓰레기통에 있을 수도 있고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경감은 망설였지만 손데이크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았다. 쓰레기통에 뭐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지만 깨진 유리병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경감은 담장 위로 뛰어올라 정원으로 내려갔고 역장과 나도 그를 따라갔다. 손데이크는 문 앞에서 잠시 땅을 살펴보며 머물렀고 역장과 경감은 서둘러 길을 따라갔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집 쪽으로 걸어가며 주위를 날카롭게 살폈다. 우리가 길 중간쯤 갔을 때 흥분한 경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경감이 외쳤다. 우리가 서둘러 앞으로 나가자 두 사람이 작은 쓰레기 더미 위에 서서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랜턴 불빛이 쓰레기 더미를 비췄고 얇은 유리로 된 별무늬 유리병에 흩어진 조각들이 보였다. 어떻게 여기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선생. 경감은 존경심이 생겼는지 공손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찾았으니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건지 모르겠군요. 이건 단지 증거사슬의 또 다른 연결고리일 뿐입니다. 손데이크가 상자에서 핀셋을 꺼내 더미 위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아마도 다른 것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손데이크는 몇 개의 작은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피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더미 밑부분에 작은 파편을 발견하고는 핀셋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램프 불빛 아래 눈을 가까이 대고는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찾고 있던 겁니다. 2장의 명함을 주게, 저비스. 나는 재구성된 렌즈가 붙어있는 2장의 명함을 꺼내 상자 뚜껑 위에 놓고 랜턴 불빛을 비췄다. 손다이크는 한동안 그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고 그가 들고 있는 파편과 비교했다. 그리고 나서 경감을 향해 말했다. 제가 이 유리 파편을 줍는 걸 보셨습니까? 예, 선생님.
경감이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경 렌즈를 찾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도 아시죠? 예, 물론이죠. 그것은 죽은 사람의 안경이고 선생이 시신이 있던 곳에서 찾았잖아요. 그래요. 이제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입을 벌린 채 앞으로 몸을 숙이자 손다이크는 작은 파편을 렌즈 틈에 놓고 살짝 앞으로 밀었다. 그러자 그 파편은 완벽하게 틈을 메우며 주변 조각들과 연결되어 완벽한 렌즈 모양이 되었다. 맙소사! 경감이 외쳤다.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하죠. 손다이크가 말했다. 그동안 우리는 집 안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밟힌 담배나 시가, 통밀 비스킷, 나무 성냥, 그리고 어쩌면 사라진 모자까지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모자 이야기가 나오자 경감은 열심히 뒷문으로 걸어갔지만 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창문도 단단히 잠겨 있어서 우린 손다이크의 조언에 따라 정문으로 돌아갔다. 이 문도 잠겨 있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참 귀찮은 일이군요. 창문을 살펴보세요. 손다이크가 말했다. 경감은 주머니 칼로 걸쇠를 풀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안 되겠군요. 경감이 문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경감이 깜짝 놀라 말을 멈췄다. 문이 열려 있었고 손다이크가 뭔가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친구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네요. 심지어 자물쇠를 여는 것도. 손다이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경감이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곧 새로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손다이크는 우리보다 앞서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고 그곳에 낮게 매달린 램프에는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는 불을 밝히고 방을 둘러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위스키병과 와인병, 그리고 비스킷 상자가 있었다. 손다이크는 상자를 가리키며 경감에게 말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세요. 경감은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고 역장은 그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둘 다 손다이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여기 통밀 비스킷이 있다는 걸 아셨죠, 선생님? 역장이 외쳤다. 설명하면 실망하실 겁니다.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십시오. 손다이크가 난로를 가리켰고 그곳엔 반쯤 피운 납작한 담배와 둥근 나무 성냥이 놓여 있었다. 경감은 이 물건들을 놀라운 눈으로 소리 없이 바라보았고 역장은 손다이크를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죽은 사람의 소지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동료가 물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제 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담배 주머니를 한번 봅시다. 손다이크가 납작해진 담배를 집어들며 말했다. 경감이 주머니를 꺼내 열자 손다이크는 날카로운 주머니 칼로 담배를 깔끔하게 잘랐다. 자, 주머니 안에 어떤 담배 종류가 있습니까? 손다이크가 물었다. 경감이 한 꼬집을 꺼내보고 냄새를 맡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지독한 담배 중 하나 같아요. 경감이 말했다. 라타키아 같은 혼합 담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손다이크가 잘린 담배를 가리키며 물었다. 같은 담배입니다. 틀림없어요. 경감이 대답했다. 이제 그 담배 종이를 봅시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작은 책,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묶음 종이가 경감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그중 한 장을 찢었다. 손다이크는 반쯤 탄 종이를 그 옆에 놓았고
경감은 두 종이를 살펴본 후 빛에 비추어 보았다. 지그재그 워터마크를 착각할 가능성은 없겠군요. 이 담배는 고인이 만든 겁니다. 틀림없어요. 한 가지 더. 손다이크가 타버린 나무 성냥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그 사람의 성냥갑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감은 작은 은색 상자를 꺼내 열고 그 안에 있는 나무 성냥과 타버린 끝을 비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상자를 딱 소리가 나게 닫았다. 완벽하게 증명하셨군요. 경감이 말했다. 모자만 찾을 수 있다면 완벽한 사건 해결이 될 겁니다. 모자를 찾지 못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석탄 외에 다른 것이 난로에서 탄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경감은 난로로 달려가 열정적으로 꺼진 불의 잔해를 손으로 집어내기 시작했다. 제가 아직 따뜻해요. 그리고 모두 석탄재는 아닙니다. 석탄 위에 나무를 태운 흔적이 있는데 이 작은 검은 덩어리는 석탄도 나무도 아니에요. 아마도 불에 탄 모자의 잔해일지 모르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깨진 안경 조각은 모을 수 있어도 몇 개의 재로 모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는 작고 검은 스펀지 같은 재 한 움큼을 내밀며 손다이크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손다이크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종이 위에 펼쳐놓았다. 모자를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내 친구가 동의하며 말했다. 이 잔해의 출처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자에 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손다이크는 성냥에 불을 붙이고 탄 조각 중 하나를 집어 불꽃에 대었다. 그 재 같은 덩어리는 즉시 파사삭 하고 끓는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고 짙은 연기를 내뿜으며 동물성 물질이 타는 냄새와 섞인 매운 수지 냄새가 응접실을 가득 채웠다. 바시니 냄새 같군요. 역장이 말했다. 네, 셀락입니다. 손다이크가 말했다. 첫 번째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니 다음 실험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는 녹색 가방을 열고 마시 검사에 필요한 작은 플라스크와 안전 깔때기, 배출관, 작은 접이식 삼각대, 알코올 램프, 그리고 모래 대용으로 성면 덩어리 몇 개를 꺼냈다. 그러고는 신중히 선택한 재 같은 덩어리를 플라스크에 떨어뜨리고 알코올을 채운 후 삼각대 위에 놓인 디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알코올이 끓기를 기다리며 앉았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크에서 거품이 올라오자 그가 말했다. 페런트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게, 저비스. 나는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손다이크는 핀셋으로 테이블보에서 작은 보풀을 집어냈다. 이 직물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군요. 그가 작은 보풀을 장착액에 넣고 슬라이드를 현미경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살인자는 그를 이 방으로 유인해 다과를 제공했을 겁니다. 살인자는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에 앉았고 브루드스키는 저 작은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 다음 살인자가 당신이 쐐기풀 사이에서 발견한 그 쇠막대기로 그를 공격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첫 번째 타격으로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와 몸싸움을 벌인 후 결국 테이블보로 그를 질식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끈 조각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가 수집 상자에서 선로에서 주운 작은 끈 조각을 꺼냈다.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뒤를 보세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경감이 급히 돌아서서 벽난로 위에 있는 끈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았고 손다이크는 그 안에서 녹색 가닥이 섞인 흰 끈을 꺼내 손에 든 조각과 비교했다. 녹색 가닥 덕분에 식별이 쉽군요.
물론 그 끈은 우산과 가방을 고정하는 데 사용됐을 겁니다. 시신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손에 들고 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른 표본이 준비된 것 같군요. 그는 삼각대에서 플라스크를 들어 올리고 힘차게 흔든 후 렌즈로 내용을 살폈다. 알코올은 이제 짙은 갈색으로 변했고 눈에 띄게 더 걸쭉하고 시럽 같은 농도가 되었다. 대략적인 실험을 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가 피펫과 슬라이드를 가방에서 꺼내며 말했다. 그는 피펫을 플라스크 위에 담그고 바닥에서 몇 방울의 알코올을 빨아들인 후 슬라이드 위에 액체를 떨어뜨렸다. 알코올의 작은 웅덩이에 덮개 유리를 덮고 그는 슬라이드를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주의 깊게 검사했다. 우린 기대에 찬 침묵 속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경관에게 물었다. 펠트 모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경감이 대답했다. 그래요. 더 좋은 품질의 모자는 토끼와 토끼의 부드러운 속털로 만들어지는데 셀락으로 접착시키죠. 이제 이 재가 셀락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현미경으로 토끼의 작은 털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가 딱딱한 벨트 모자의 잔해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털이 염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색 모자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그때 정원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 우리가 일제히 돌아보자 나이 든 여성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경찰입니다, 부인. 경감이 말했다. 지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히클러 씨의 가정부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히클러 씨는 곧 집으로 오실 예정인가요? 아니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히클러 씨는 지금 집에 없어요. 그는 오늘 저녁 보트기차로 떠났어요. 암스테르담으로요? 손다이크가 물었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군요. 가정부가 대답했다. 아마도 다이아몬드 중개인이거나 상인일지도 모르겠군요. 손다이크가 말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를 이용하거든요. 맞아요. 적어도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가야겠군, 저비스. 여기서 할 일은 마쳤으니 호텔이나 여관을 찾아봐야겠어. 경감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완전히 공손해진 경감은 손다이크의 작별 조언을 듣기 위해 우리를 따라 정원으로 나왔다. 즉시 이 집을 점거하고 가정부를 내보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무것도 옮겨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 재를 보존하고 쓰레기 더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세요. 무엇보다 응접실을 청소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경감을 대신할 경찰이 파견 올 겁니다. 우리는 두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났고 여기서 이 사건과의 인연은 끝났다. 실명이 실라스로 밝혀진 히클러는 사실 배에서 내릴 때 체포되었고 그의 몸에서 오스카 브루드스키의 소유로 확인된 다이아몬드 꾸러미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그는 귀국하는 배를 타고 영국 해안에 접근해 가던 중 잠시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했다. 그리고 사흘 후 오르포드니스의 외딴 해안에서 수갑을 찬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당국은 슬라스 히클러의 운명을 알게 되었다. 특이하면서도 전형적인 사건의 적절하고 극적인 결말이군. 손다이크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사건으로 자네의 지식을 넓혀주고
한두 가지 유용한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네. 난 자네의 법의학적 설명을 듣는 게 더 좋은걸? 나는 속담에 나오는 벌레처럼 그에게 돌아서며 비웃듯이 대답했다. 물론 벌레는 웃지 않지만. 나도 알아.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받아쳤다. 그리고 나는 자네가 진취력이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하지만 이 사건의 요점은 이거야. 첫째, 지연의 위험성. 우리가 단서라고 부르는 그 사소한 것이 증발하기 전에 즉시 행동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몇 시간만 지체되었다면 우린 거의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을 테니까. 둘째, 안경이 보여주듯이 가장 사소한 단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할 필요성. 셋째, 경찰을 돕기 위한 훈련된 과학의 긴급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미소 지으며 결론 지었다. 절대 귀중한 녹색 가방 없이 해외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I'm feeling low again. Ain't shit I owe to them. They don't wanna let it go. Oh, I'm feeling low again. Ain't shit I owe to them. They don't wanna let it go. Giving every piece of my soul. You say you don't know it. Hold you cheap. Giving every piece of my soul. You say you don't know it. Hold you cheap, you know it. Giving every piece of my soul. You say you don't know it. Hold you cheap, you know it. Giving every piece of my soul. You say you don't know. Oh, I'm feeling low again. Ain't shit I owe to them. They don't wanna let it go. Giving every piece of my soul. You say you don't know it. Hold you cheap, you know it. Giving every piece of my soul. You say you don't know it.